하루 일책, 하루에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100일까지 한번 매일 올려보려고 그래요.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87번째 책은요, 중국 역사를 좀 공부해 봅니다. 18사략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교훈을 배우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일을 전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중국 역사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도 다 중국의 고전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게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또 정리도 또 잘 해놨고요. 거기서 오는 파란만장한 그런 스토리를 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거죠. 물론 역사서라는 게 100%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을 근거로 썼기 때문에 더 신뢰성도 있고요. 더구나 오늘날 같이 세계화 시대에서 유수한 세계적 석학들은 21세기가 동북아시아 시대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이제 세계 중심 국가가 될 텐데요.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지나온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되면 물론이겠고요. 18사략은 중국 고대 시대부터 송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18개의 역사서를 합한 거죠.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전한서, 범엽의 후한서, 진수의 삼국지, 방현영의 진서, 심약의 송서, 소자현의 남제서, 요사렘의 진서, 그리고 양서, 위수의 위서, 이백략의 북제서, 영호와 덕분의 주서, 위징의 수서, 이연수의 남사, 이연수의 북사, 구양수의 당서, 설거정과 구양수의 오대사, 그리고 탁근탁이 지은 송사까지 당시 중국에 존재했던 정사 18가지 책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편찬한 겁니다. 그래서 18사략이라는 책 제목은 18가지 역사책을 요약했다는 뜻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증선지는 송나라 말기에 원나라 초기에 살았던 학자인데 송나라 15대 도종 때 과거의 급제에서 지방관리를 비롯해서 법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지극히 공평하게 집행해서 명성이 높았는데요. 특히 송나라 충신 문천상의 후배로서 출정로, 충절로 가득 찬 학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시대에 조국 송나라가 몽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송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는 벼슬에 나가지 않고 온돈에서 이 18사략을 집필했고요.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8사략을 이렇게 보면 인간들의 치열했던 역사를 되짚어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역사와 숨결을 가까이 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또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시정잡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인간들의 지혜와 삶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높은 의미를 둘 수 있겠어요. 그동안의 18사략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18사략을 보고 있죠. 고우영의 18사략 만화도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미래사 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18사략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서 읽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 중에서 워낙 분량이 방대해요. 책은 자그마하지만 지금 49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역사를 좀 알고 보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삼국지 한번 많이 읽었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진시황의 이야기, 춘추시대, 전국시대는 알고 있었는데 나라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위나라, 제나라, 노나라, 연나라. 그래서 그 지도를 좀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전설 기원부터 시작을 해요. 1장을 보면은 이제 삼황 오제 전설 시대, 선사 시대, 태초가 나오고요. 대륙의 별, 요순 시대에 나오죠. 중국의 유명한 요순 시대 얘기가 나옵니다. 요임금, 순임금, 그래서 아주 잘 다스렸던 요순 시대, 그리고 하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 빨리빨리 지나가요. 이게 이렇게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나라도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부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춘추 전국 시대 전까지 뭐 62페이지밖에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춘추 시대, 전국 시대에서 갈수록 재미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초한지쯤 넘어가서 한우와 우박 얘기가 나오면 아주 흥미진진하죠. 초한지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떤 초한지 그러면 이제 소설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는 좀 역사서 의미로 잘 요약하면서 시대별로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춘추 시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관포지교 참 유명하잖아요. 관포지교 의식이 좋게 예절을 안다 안에 이제 있는데 이 관포지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죠. 관중은 제나라의 영수기슬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중에게는 포숙이라는 젊은 때 사귄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포숙은 이제 그의 현명함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관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포수가를 몇 번이나 속였지만 포수가는 언제나 그를 후대했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포숙을 많이 속인 거죠. 근데도 포숙은 늘 언제나 관중을 후대해줬습니다. 그 무렵에 제나라의 양공은 무도한 군주였어요. 양공이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그는 노나라의 환공을 술에 취하게 만든 후에 살해하고 환공에 부인하고 정을 통했고요. 걸핏하면은 신하들을 마구 살상했습니다. 양공의 동생들은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했고요. 그들은 할 수 없이 이웃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양공이 극악무도했죠. 이때 포수가는 공자 소백, 그러니까 공자는 이제 왕의 아들을 보통 합니다. 공자 소백을 따라서 망명을 하고 관중은 공자 규와 함께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백 공자, 규 공자 이렇게 나눴죠. 그 후에 무도한 군주는 마침내 암살됐습니다. 그 양공이 암살됐죠.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 책을 보려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소백, 그러니까 포수가가 함께 망명한 소백이죠. 소백과 이번에는 이제 규, 관중과 함께 망명한 규는 이 소식을 듣고 새 군주가 되기 위해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규와 함께한 관중은 별동대를 거느리고 매복해 있다가 소백을 화살로 맞춰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자 규와 함께 6일 만에 제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백을 쓰러뜨리고 규가 먼저 온 거죠. 이게 관중이죠.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소백이 귀국해서 군주로 이미 즉위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나라 환공입니다. 관중의 화살은 허리띠에 휘장식이 있는 곳을 맞췄던 거예요. 소백은 화살을 맞자 죽은 척하고 급히 이제 영구차를 타고 죽었다 그러고 이제 꾀를 핀 거죠. 영구차를 타고 제나라로 돌아왔던 겁니다. 자, 소백이 즉위했잖아요. 공자 규가 망명해 있던 노나라를 공격해서 대성을 거른 후에 노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명령했습니다. 공자 규는 피를 나는 형제이므로 차마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노나라에서 그를 죽여줬으면 한다. 관중은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이므로 송환시켜 마음껏 욕보인 후 죽여서 젖을 담글 것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나라를 명망시킬 것이다. 자, 궁지에 몰린 노나라는 할 수 없이 규를 죽이고 관중을 붙잡아서 제난으로 보냅니다. 이때 포수가는 거듭 환공을 설득하면서 말합니다. 포수가가 늘 관중을 이뻐했잖아요. 관중이 포수가를 속였더라도 늘 이제 그 포수가는 관중을 관대하게 다니죠. 이번에도 그래요. 폐하께서 제나라만 다스릴 생각이시면 모르겠지만 만약 천하를 다스릴 패자가 되려 하신다면 반드시 관중이 있어야 합니다. 관중을 중용하는 나라가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관중을 붙잡아갖고 이제 바로 죽이려고 했던 환공은 마음을 바꿨어요. 관중은 이제 대부의 자리에 기용되고 환공을 보좌하게 됩니다. 완전히 역적이었던 사람이 친구의 도움으로 대부가 된 거예요. 뒷날 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가난할 때 포수가와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몫을 더 많이 가졌지만 그는 나를 욕심 많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나를 어리석다고 비난하지 않았다. 일의 성필한
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3번 벼슬을 나갔다가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때를 만나지 못했던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3번의 전쟁에서 모두 패하여 달아났지만 그는 나를 겁쟁이로 몰아세우지 않았다. 내게 노모가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로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알아주니는 포수가였다. 이 포수가는 관중을 천거한 뒤에 오히려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중의 현명함을 칭찬하기보다는 이 포수가의 사람 보는 눈을 더 칭찬했어요. 이게 이제 관중과 포수의 이야기죠.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포수가가 대단한 사람이죠. 010-4274-1163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제목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길이다. 자, 제나라 재상이 돼서 정치를 맡은 관중은 해산물을 팔아서 얻은 재물로 나라 살림과 군비를 튼튼히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과 더불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했습니다. 관중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충분해야 영역을 안다. 예의를 알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명령을 내리면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민심을 수능케 해야 한다. 관중은 이 화가 될 일은 복으로 실패를 돌이켜서 성공으로 만드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일의 경중을 살펴서 언제나 균형을 잡았고 명분을 중시했어요. 언젠가 환공이 왕이 뱃놀이를 했는데 비인 소희가 환공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난 환공은 소희를 친정인 채나라로 쫓아냈습니다. 관계가 정리되기도 전에 채나라에서는 소희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크게 화가 난 환공은 채나라를 공격했어요. 그 여사를 몰아서 초나라가 주나라 왕실에게 공물인 띠풀 묶음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나라까지 공격했습니다. 노나라 민공의 모친은 애강이었는데요. 환공의 이제 왕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애강은 노나라 공자인 노나라 아들인 왕의 아들인 경보와 음락을 즐겼는데 둘은 음모를 꾸며서 민공을 시살했습니다. 노나라 왕 민국이래요. 이후에 애강은 경보를 즉위시키려 했지만 많은 신하들이 반대해서 이공을 즉위시켰습니다. 이름이 많이 나와요. 환공은 이제 노나라를 어지럽힌 애강을 소환시켜서 죽여버렸어요. 환공은 이웃의 노나라와 5번 싸워서 5번 모두 이겼습니다. 노나라 땅은 거의 다 뺏겼습니다. 노나라에 조말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노나라와의 회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조말은 갑자기 단상에 뛰어올라서 환공에게 비수를 드리면서 그간 빼앗은 노나라 땅을 모두 되돌려달라고 협박했습니다. 환공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 요구를 허락했어요. 조말이 내려간 뒤에 환공은 그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였지만 관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협박당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상대를 죽인다면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후들의 신의를 배반하게 되어 천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길입니다. 작은 이익에 만족하신다면 제후들의 신망을 잃게 되며 천하의 명성을 스스로 버리게 될 뿐입니다. 자, 환공은 결국 노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환공의 이러한 행동은 제후들에게 높이 평가됐어요. 그래서 제나라와 손을 잡으려는 나라가 줄을 이었습니다. 드디어 환공 7년에 제후들은 환공을 맹주로 추대해서 규구 지방에 회맹의식을 가진 후에 환공을 패자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맹이라는 게 같이 모여서 맹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자, 가장 높은 왕으로 이제 추대한 겁니다. 자, 회맹이란 패자가 맹주로 열국회의를 주재하는 의식이에요. 먼저 제단을 만들고 제물을 가져온 소를 죽인 다음에 귀를 잘라서 그 귀를 옥반에 담고 피는 그릇에 담습니다. 사비자는 피가 담긴 그릇을 손에 들고 맹약서를 읽으며 신에게 구하고 피를 서열에 따라서 차례로 받아 마시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관중의 제사는 제나라 왕실과 비슷했지만 백성들은 이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이 죽은 후에는 환공은 절제심을 잃고 주색에 빠져서 제나라의 국세는 급속히 기울었습니다. 관중이 병석에 눕자 문병을 간 환공이 물었어요. 군신 중에 누가 제상이 될 만하오?
이때 관중이 대답했습니다. 신하를 아는데 죽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물었습니다. 여가는 어떻소? 그는 죽은의 마음에 들고자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인륜을 얻은 것으로 재상에 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개방은 어떻소? 그는 위나라 공자인데도 육신과 나라를 저버리고 죽은의 마음에 들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륜이 아니기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그럼 수조는 어떻소? 그는 스스로 거세하여 환관이 되어 죽은의 마음에 들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륜이 아니니 불가합니다. 이 관중이 죽은 후에 환공은 이 세 사람을 측근에 기용해서 나라는 크게 어지러워졌습니다. 환공은 원래 호색해서 3명의 부인 외에도 6명의 후궁을 총애했어요. 환공은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관중이 죽자 5 공자 모두가 자신을 태자로 세워주기를 환공에게 요구했습니다. 관중이 세상을 뜬 지 2년 뒤에 환공도 죽었어요. 환공의 병에 눕자 5 공자는 각각 무리를 만들어서 태자가 되려고 경쟁했습니다. 환공이 거사하자 태자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기에 여념이 없어서 궁중이 텅 빌 정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환공의 시체를 입관하는 일이 늦어지기까지 한 거예요. 환공의 시체는 무려 67일간이나 침상에 박치돼서 사체에 벌레가 생겨 방문 밖까지 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이후 제나라는 다시는 패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답니다. 관포지교의 얘기가 이렇게 끝나는군요.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18사략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손자 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손자의 본명은 원래 손무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높여서 손자라고 높여서 부른 거죠. 그 손자병법, 여기는 이제 손오병법이라고 썼는데요. 제나라 사람이에요. 손무는. 그는 병법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왕 함녀의 초병을 받았어요. 손무를 만난 자리에서 함녀가 말합니다. 그대가 지은 13편의 병서를 모두 읽어봤소. 여기에서 실제로 군대를 훈련시켜 보일 수 있겠소. 좋습니다. 손무가 흔쾌히 대답합니다. 여자들이 해도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함녀는 궁중의 미희 180명을 불러냈습니다. 손무는 그들을 이제 180명을 두 편으로 나눠서요. 왕이 총애하는 총이 2사람을 각각 그 대장으로 뽑았습니다. 모두에게 창을 나눠주고 정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자기 가슴 쪽과 등 쪽 그리고 좌우의 손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들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라고 명령하면 가슴을, 좌로 하면 왼손을, 그리고 우로 라고 하면 오른손을, 뒤로 하면 등을 보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한 바를 선포하고 군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부벌 지휘관이 지니고 있는 무기로 처형시킬 것을 강조하며 몇 번에 걸쳐서 군령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로라고 호령했지만 여자들은 웃어대기만 할 뿐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무는 군령이 분명하지 못하고 명령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은 장수된 자의 죄이다 하고 다시 한번 3번 군령을 들려주고 5번 설명을 한 뒤에 큰 불을 울리며 우로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전히 웃어댈 뿐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손무가 엄숙한 태도로 말합니다. 군령이 분명하지 못하고 명령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은 장수의 죄이지만 이미 군령이 분명히 전달됐는데도 병졸들이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곧 대장된 자의 죄이다. 그러더니 2 대장을 참소리했습니다. 왕이 누대 위에 앉아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뻐하는 총애하는 2 후궁이 지금 참수되려는 찰나잖아요. 그래서 즉시 사자를 보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인은 이제 이 장군의 용병이 뛰어남을 잘 알게 됐어. 그 2 여자가 없다면 과인은 밥을 먹어도 그 맛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부디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손무는 실은 이미 임무의 명을 받아 장수가 됐습니다. 장수가 군에 있을 때는 임무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마침내 그 총이의 목을 베버렸습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다음으로 총애하는 여자를 뽑아서 새로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북을 울리고 호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꿇어앉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동작을 구령대로 따랐습니다. 자로 재고 먹줄로 친 것처럼 정확했고 잡담 하나 없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손무는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아뢰었습니다. 부대가 이제 갖춰졌습니다. 내려오셔서 시험해 보십시오. 명령만 내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장군은 훈련을 끝내고 수도로 돌아가시시오. 과인은 내려가 보고 싶지 않소. 손무가 탄식해서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병법에 쓰여있는 글만 좋아할 뿐 병법을 실제로 운용하지 못하시는구나. 이날 왕 함녀는 손무가 용병의 뛰어남을 인정해서 마침내 그를 장군으로 등용합니다. 훗날 오나라가 서쪽으로 초나라를 무찔러 도빈 영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제나라와 진나라를 위협해서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게 된 데에는 손무의 활약이 컸던 겁니다. 아, 이 손자병법, 이런 또 일화가 있었군요. 또 이 소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연나라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재상이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는 억울하게 죽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칼에 맞아서 죽음의 이제 경각에 달합니다. 그때 범인을 잡아내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제나라에서 소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질투를 받았죠. 그리고 결국 자객의 칼에 찔려서 목숨이 경각에 달게 된 겁니다. 근데 범인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죽기 직전에 문병은 제나라 왕에게 소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 제 시체를 거열형에 처하시면서 소진은 연나라와 짜고 제나라에 반역을 일으키려 한 역적이었다라고 발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범인은 제 발로 의기양양하게 걸어 나올 것입니다. 왕은 그대로 시행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떳떳하게 자수해서 자기가 소진을 죽였노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겠죠? 즉시 그를 처형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죽어서까지 자기를 시해한 범인을 찾아내는 이런 지혜도 참 대단하네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 해서 맹상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이제 난세였고 그래서 참 많은 재능 있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가장 인물들이 많이 나올 때가 춘추전국 시대죠. 왜냐하면 각 군주들이 재능 있는 선배들을 뭐 나이나 학벌 가리지 않고 다 등용을 했고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분 상승이 할 수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재능 있다고 생각하는 선비들은 각자의 현실 문제 비책을 마련해서 각국의 군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추천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재산가나 유력인사의 집에 묵으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냈는데 이들을 식객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왕, 장이, 범저, 이사 등 당시 거물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식객 출신이었어요. 이사는 또 굉장히 유명하죠. 이따가 또 나오는데요. 자, 이런 그 식객들을 많이 거느린 유력 인사들은 실제로 황제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세를 누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나라에는 이제 맹상군이 있고요. 조나라에는 병원군, 위나라에는 신능군, 그리고 초나라에는 춘신군 등 이른바 전국시대 사공자는 유명했습니다. 이들은 3,000명도 넘는 식객을 거둬냈고요. 그들로부터 갖가지 지모와 술수 사건들이 비롯됩니다. 자, 맹상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맹상군의 이름은 문입니다. 성은 전씨예요. 아버지는 전영입니다. 자, 전영은 제나라 위양의 작은 아들로 제나라에서 재상을 지내면서 설당을 영주로 받았습니다. 아기를 내다버려라. 그러나 어머니는 몰래 아버지 몰래 아기를 키웠어요. 아이가 성장한 뒤에야 비로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들을 소개했는데 전영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저 아이를 버리라고 했더니 너는 왜 명령을 어겼느냐?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대신 아들 전문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5월 5일에 태어난 아기는 키가 문 높이만큼 자라면 부모를 죽인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문 높이에서 받은 것입니까? 전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전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운명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아버님께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 높이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문 높이를 올리면 될 것입니다. 전영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모자를 용서해 줄 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전문이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있어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의 아들은 무엇이라 합니까? 손자라 한다. 손자의 손자는 무엇이라 합니까? 현손이라 한다. 현손의 손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르겠다. 아버지께서는 제나라 재상이 되신 후 지금까지 3방을 섬기셨습니다. 그동안 제나라는 영토를 한 치도 넓히지 못했지만 아버님께서는 억만금의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곁에는 단 한 명의 현명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장군의 가문에는 반드시 장군이 나오고 재상의 가문에는 반드시 재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버님의 후접도는 휘황찬란한 비단옷을 입고 긴 치맛자락을 밟고 다니지만 이 나라 선비들은 짧은 잠방이옷도 얻어 입지 못하고 있으며 접도는 좋은 쌀밥과 살찐 고기를 실컷 먹다 남기지만 선비들은 술찌개 매와 쌀기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버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재물을 모아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누군지도 모를 어느 자손에게 물려주고 하시면서도 이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것은 잊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저는 이 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전영은요, 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전문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게 됐습니다. 주위에 현명하다고 소문난 식객들을 불러 모으도록 했어요. 식객들이 날로 늘어나는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알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영에게 전문을 후계로 삼으라고 권했습니다. 전영이 죽은 후에 전문이 그를 이어서 설의 영주가 되니 그 사람이 바로 맹상군입니다. 이 맹상군은요, 자기 집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 천하의 식객을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수천 명을 넘어섰으며 그 식객들도 항상 이제 맹상군 집에는 항상 붐볐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 도망친 자들까지 모여들었는데 맹상군은 차별 없이 대우했습니다. 이 맹상군이 손님들을 맞이할 때 병풍 뒤에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화 내용을 적는 것은 물론이고 손님의 친척 사는 곳까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고 나면 그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친척들을 방문케 하고 선물까지 주게 됐어요. 어느 날 맹상군이 손님을 맞아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느 손님이 어두운 쪽에서 밥을 먹다가 자기 밥이 맹상군의 밥과 같지 않다고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맹상군이 자기의 밥그릇과 손님의 밥그릇을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손님은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결했습니다. 허이구. 이 일이 있은 후에 더욱 많은 식객들이 맹상군에게 모여들었어요. 맹상군은 누구에게나 잘 대우해줬고요. 식객들 모두 맹상군은 나와 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나라 민왕 25년에 맹상군의 소문을 들은 그 진나라는 맹상군에게 진나라를 방문해 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힘이 약한 제나라는 어쩔 수 없이 그를 진나라로 보냈죠. 이 맹상군이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 소왕을 만났는데 소왕은 즉시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맹상군은 현명하지만 제나라 사람일 뿐입니다. 설사 진나라의 재상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 소왕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했죠. 그래서 재상으로 삼는 대신에 이번엔 아예 죽여버려서 후환을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맹상군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궁지에 몰린 맹상군은 생각 끝에 소왕의 총애를 받은 후궁에게 사람을 보내서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후궁이 말했습니다. 맹상군이 가지고 왔던 흰여우 가죽옷을 가지고 싶은데 맹상군은 값이 1000금이나 나가는 흰여우 가죽을 한 벌 가지고 있었는데 천하에 비길 데 없는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이미 진나라에 들어올 때 소왕에게 바치고 없었어요. 맹상군은 걱정이 돼서 데리고 간 식객들에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때 제일 뒷자리에 있던 개도둑 출신 식객 하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개도둑, 그러니까 도둑놈이네요. 개를 훔치는 식객. 제가 그것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날 밤 그 개도둑은 진나라 왕궁의 창고에 들어가서 전에 맹상궁이 소왕에게 바쳤던 흰 여우 가죽옷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후국에 바치자 마침내 맹상군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맹상군이 풀려나자마자 급히 서도를 달아났습니다. 통행증명서도 고치고 이름도 바꾸고 한밤중에 함곡관의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진나라 수왕은 뒤늦게야 속은 것을 깨닫고 그를 찾았지만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즉시 군대를 풀어서 그를 뒤쫓게 했어요. 맹상군은 함곡관에 도착했지만 달기 울기 전에는 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맹상군은 매우 초조했어요. 그런데 식객 중에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닭 울음소리를 내자 인근의 다른 닭들도 함께 운 거예요. 드디어 함곡관의 관문이 활짝 열렸고 이래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진나라의 추격병들이 바삐 함곡관에 도착했지만 이미 맹상군은 떠난 뒤였습니다. 자, 이 맹상군은요,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사람과 개도둑을 식객으로 맞아들였을 때 다른 식객들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을 커다란 수치로 생각했는데 맹상군이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국 이 두 사람이 그를 살려낸 거죠. 이 모든 식객들은 맹상군의 사람 보는 눈에 감탄을 했던 겁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